이제 법인세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법인세법은 용어가 소득세 중에 법인 소득세에서 이 소득자를 생략하고 세법 이름 붙이면서 법인세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 우리 소득세법이라고 해서 썼죠. 그럼 개인 소득세는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이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소득의 원천이 뭐냐? 오늘 우리 봤던 것처럼 이 사람한테 이자를 준다면 이자 소득 원천 인수할 거고, 우리 기타 소득이라면 기타 소득 원천 인수할 거고. 그것 때문에 힘들죠. 왜냐면 누구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해서 불러왔는데 이 사람이 계속적 반복적 공급하는 사람인지 어쩌다 한 번 와서 한 사람인지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저 똑같이 이렇게 수업하는데 사업 소득으로 떼일 때도 있고 딴 거 가면 기타 소득 떼일 때도 있어요. 근데 별소리 안 해요. 그냥 어차피 나중 되면 다 합산해가지고 다 정리되건 똑같아서 신경을 안 쓰는데, 근데 지급하는 사람은 사실 그걸 정확하게 따져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소득세법은 방금처럼 소득의 원천을 따져서 그 소득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과세를 하는 방식을 쓰는데, 이 법인세법은 그러지 않고 얘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얘는 포괄주의 방식을 띄어요. 그럼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건 순자산은 우리 자산 중에 뺄 거 다 뺀 걸 순자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그건 회계상에서의 표현이긴 한데 그 유사해요. 그럼 나의 순수한 내 돈이 증가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크게 따지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게 우리 법인세법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표현 안 하고 순자산에 대해서 증가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회계상에서 구한 법인세하고 우리 지금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법인세가 금액이 근본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계에서 법인세를 구하는데 저도 엊그제 생각했었어요. 우리 결산 안 했더라고. 그죠? 엊그제 생각했는데 나중에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 회계상의 법인세 구할 때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것 가지고 하죠. 우리 결산자료 입력 보면 손익계산서 순서예요. 그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다가 우리가 그 법인세 세율을 곱하는 건데 그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잖아요. 근데 법인세법은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하고의 차익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자산이 증가했다는 건 우리 1월 1일 날 나의 순수한 돈하고 12월 31일 날 나의 순수한 내 돈하고의 차이의 증가분만큼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얘들이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 두 개의 차이를 이제 해소를 시킬 건데, 포괄주의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증가했다고 다 세금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 포괄주의에도 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에 대해서 이 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포괄적으로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자, 우리 교재 지금 138페이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과세 대상 소득이 법인세법 법전에는 세 가지가 적혀 있어요. 자, 하나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자, 이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자, 이렇게 자, 이 시점에서 설립을 하고 X1년도, X2년도, X3년도, XN년도 쭉 가다가 마지막 그만둘 때를 청산한다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 사업연도라는 표현은 여기서부터 청산할 때까지 전부 다를
사업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사업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연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이런 곳은 아직까지 세금 부과 못해요. 얘는 아직 문 닫을 때까지 얼마 부는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인위적으로 구획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 구획을 이제 우리 회계에서 회계 기간이라고 나누는 그 구획을 우리 법인들이 그 사업하면서 세금 내는데 힘들고 부담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회계 기간하고 거의 맞춰 줄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잘라 가지고 표현을 할 때 이 구간까지만 쓰겠다라는 걸 이제 각 사업 연도라는 표현을 써요. 앞에 각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각 사업 연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건데 당연히 소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소득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소득이라는 건 매출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소득 금액이 회계상의 이익과 유사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과세 대상 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에요. 그럼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돈 벌었니는 물어보지 않고 이 소득의 10%, 20%, 22%, 25%의 세율들을 누진 세율 제도로 부과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자, 근데 또 부과하는 세금이 뭐냐면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아니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시킬 거예요.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부동산 투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 못해요. 법인이 땅이 필요하나요? 집이 있어야 되나? 쉬어야 되나? 법인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근데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뭐 혹은 본사 사옥을 짓든 그렇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업용 토지를 사서 그 영업활동에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토지 등을 사서 양도 차익을 발생한다면 이 소득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지점에서 팔았어요. 그러면 이때 추가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간 것도 세금 같이 그냥 부과가 되고 포괄적으로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10%를 더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잘못한 것들은 40%까지 더 추가 과세를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비사업용 토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사업장들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도 거기에 뭔가를 사업하는 형태처럼 하고 있는 곳들 있죠. 우리 여기 혹시 인천분 계시나요? 그 인천에 연안부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 롯데마트가 있는데 엄청 커요. 엄청 큰데 거기 가보신 분 있나요? 가면 거기 그 마트에서 그 일하시는 협력업체들이 와 있죠. 그분들이 손님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엄청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왜 거기 그러면 망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문을 안 닫고 계속 돌려요. 돌리는 이유가 거기에 롯데마트 생기고 나서 그 땅값이 몇십 배 올랐어요. 근데 그걸 롯데마트를 철수하는 순간 비사업용 토지가 되죠. 그 땅을 파는 순간 어마무시한 세금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사업용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롯데건설은 옛날부터 부동산은 잘하는 회사였죠. 그래서 근데 롯데 그런 형식만 말고도 많은 곳들이 그래서 사업용 형태로 쓰고 있는 것처럼 비사업용 안 걸려고 또 이제 노력들이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 회사 그만뒀어요. 그만두게 되면 슬프죠. 그런데 자, 우리는 청산소득에 대해서 또 과세를 할 거예요. 청산소득이 뭘까? 그만뒀는데 물건 다 판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들어온 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거나 했던 물건들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과세 대상으로. 우리가 쓰기 위한 비품을 위해서 돈을 받은 걸 쓰고 지출하고 한 것들은 우리는 전부 다 여기 안 들어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업 행위를 안 하고 청산을 하면 남아있는 잔여 재산에 대해서 이걸 다 처분한 걸로 정리해서 똑같이 각 사민도 소득 금액과 같은 세율을 부과를 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한마디로 과세가 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 전부 다 이 세금을 똑같이 부과시키겠다는 게 우리 청산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각 사민도 소득하고 청산소득에 대해서 하는데 중간에 엉뚱한 땅 가지고 부동산으로 딴짓거리 하면 추가 과세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세금의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지 뭐 얘네들 가지고 공부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자 우리 얘네들 말고도 저특법으로 과세하는 세금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소득이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과세를 하나를 더 하고 있어요. 자, 미환류 소득이라고. 자, 이건 처음에 특례법 형식으로 만들었었는데 이걸 만든 취지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최고의 단점이 회사의 돈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법인이 계속 그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수 경기든 뭐든 활성화시키려면 그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어디 설비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상여를 주든 배당을 주든 돌려야 이 돈이 계속 돌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법인의 돈을만 키워가지고 덩치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들한테는 너네가 100을 벌었으면 어떻게든 80원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원 남겨둬도 당연히 남겨둘 금액은 있어야 되니까 20원 남겨둬도 80원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80을 그냥 무작정 내보내라는 게 아니고 제가 방금 말했던 투자를 하든 배당을 하든 직원들한테 상여로 배당하기 상여 주기로 결의를 하든 그렇게 해서 외부로 유출해야 그 받은 사람들이 또 돈을 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80까지 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60까지만 뿌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에 대해서 또 10%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주들이 난리가 나겠죠. 예를 들어 100억을 벌었는데 80을 다 안 내보내고 60만 내보내서 20억을 남겨뒀다가 세금이 2억이 나와요. 주주들은 그 돈 차라리 배당을 하지 왜 딴짓거리 하고 있니?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나겠죠. 세금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효과가 생각보다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효과가 좋다 보니까 그걸 계속 연장하다가 법인세법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계속 그러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근데 우리 작은 중소기업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700억 이상인가 규모가 그랬다가 점점 규모가 더 좀 컸어요. 요즘 물가나 기업의 규모가 이제 700억, 100억 정도의 매출이 난다 해도 엄청 큰 게 아니다 보니까 부담된다. 그래가지고 1000억이 넘었는가 그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이런 소득도 하나가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하는 회사에 가면 좋아요. 나중에 막 직원들한테 상여 결의도 하고 막 그래요. 그 현대자동차가 옛날에 막 그 노조하고 그 하고 나서 노조하고 노사분규인가 노조 파업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노조들은 일단 내보내야 될 돈이 정해졌잖아요. 걔는 규모가 크니까. 그럼 걔네들은 당연히 상여를 원하겠죠. 그런데 주주들이 꼭 상여만 하고 싶겠어요? 자기들은 배당을 받고 싶지. 근데 현대자동차가 외국인 주주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배당 쪽 안 하고 그거 하라고 이제 둘이 싸우면서 파업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그 사정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아는 형님이 그 현대자동차에 있어서 심심한 모습이 있더니 지금 머지않아서 골프 프로 테스트 받을 것 같아요. 맨날 파업하니까 어느 순간 골프를 배우시더니 계속 골프장 가더라고요. 정년퇴직 아직 멀었는데 현대자동차 기능장이에요.
기능장이 왜 맨날 파업이야? 그 형님 맨날 집에 있어. 부러워요? 월급은 많을 텐데,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139페이지로 가면 법인 유형별 납세 의무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 법인은 먼저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으로 둘로 나눌 거예요. 내국 법인, 외국 법인을 구분하는 거는 자, 이건 본점 소재지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원칙이에요. 본점 소재지를 가지고 내국 법인, 외국 법인을 구분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 본점이라고 말하는 게 정말 본점을 어디에 두냐라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 본점이라는 건 실질적 관리를 하는 장소를 우리는 본점이다라고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것 있죠. 실질적으로 보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본점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 외국 법인, 내국 법인의 개념은 우리 소득세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주자, 비거주자가 거주자는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전 소득만 내죠. 그럼 내국 법인, 외국 법인도 똑같은 거예요. 내국 법인은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외국 법인은 우리나라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에 그 이재용 그 사람이 구속되었을 때 이상한 루머 돌았었죠. 삼성이 본사 옮긴다고 막 하면서 본점 옮긴다고 했을 때 그게 왜 뉴스거리가 되냐면 삼성이 본점을 옮기고 실질적 관리 장소를 옮겨버리는 순간 내국 법인에서 외국 법인으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면 일단 국민들이 현 정권을 무너뜨릴 만큼 큰일 나요. 우리 세금이 3배에서 7배 오른데 근데 걔네들이 대한민국 국민한테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도 전 국민이 다 써도 5천만 대도 안 돼요. 근데 세계에 파는 게 더 많지 우리나라에 파는 게 더 많겠어요? 그죠? 근데 외국에 파는 것까지 다 우리나라에 세금 내고 있는데 애플은 우리나라에 판 것만 내잖아. 그럼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걔는 휴대폰만 파는 애들이 아니죠. 메모리부터 많은 걸 팔기 때문에 그때 그 악성 루머가 있었지만 다행히 과거에 걔네들이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서 문제될까봐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국민들이 반감 생겨서 빠르게 망할까봐. 그래서 왜냐하면 원래 모국 국가에서 사업을 잘 안 되면 그 결국은 망한다라는 거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키아예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아이폰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아이폰을 쓰는 이유는 디자인 때문이지 성능과 미국을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능이 좋아서도 아니죠. 아이폰이 성능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디자인이 이쁘다는 거지. 떨어뜨리면 깨지는 것도 똑같은 거고. 그리고 특별한 유별난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아이폰을 쓰는 건데, 근데 그 외국에 그 노키아 나라가 어디였지? 핀란드인가? 근데 그 나라도 전 국민들이 자기 나라 휴대폰을 안 쓰고 애플 거하고 그리고 갤럭시를 썼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노키아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건 모든 경제학에서 기본이에요. 자기 모국 국가에서 망하면 그렇게 된다고. 자, 그럼 자, 여기 좀 딴 데서 했고, 자, 이 내국 법인, 외국 법인도 그럼 둘로 나누게 돼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또 둘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럼 내국 영리법인은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하고 뭐 애플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 판 거 우리나라에 세금을 다 낼 거예요. 물론 이중과세는 안 할 거예요. 외국에 세금 낸 거에 그 부분은 외국 납부세 공제로 빼고 우리나라 세율로 계산한 거하고 차익 부분을 한국에 낼 거예요. 하지만 애플은 우리나라에 판 거에 대해서만 내지 외국에서 판매한 거에 대한 건 우리나라에 낼 이유가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없겠죠. 자, 근데 이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비영리 법인들 있죠. 이러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뭐 이런 것들 보셨죠. 그럼 걔네들도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는데 이 비영리 법인들은 고유 목적 사업이 있고 그리고 수익 사업이 있어요.
학교 같은 예를 들면 고유 목적 사업은 등록금 받고 자기들이 뭔가 하는 것들이 고유 목적 사업이고, 근데 수익 사업은 우리 대학교들이 우유도 팔죠. 우유 만들려고 학교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수익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유 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과세하는 게 아닌데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반 우리 시장에 있는 그 우유 만들고 하는 그런 업체하고 당연히 정당한 경쟁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요. 물론 특례로 이 수익 사업에 인해서 발생된 걸 고유목적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면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교들은 그런 행동 안 하더라고. 대학교들은 부동산 임대업도 하죠. 그래서 요즘 대학교에 커피숍도 들어가 있고 막 그렇잖아. 그걸 학교 시설 만들고 학생들 그 교육 환경 좋도록 안 돌리죠. 그러면 세금 내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등록금 받은 거 가지고 돈 남았다고 세금 내고 막 이런 행동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들도 고유목적 사업이 아니라 우리 수익 사업에 대해서 할 건데, 그럼 내국 비영리법인은 국내의 모든 수익 사업에 대해서 세금을 낼 거고, 외국 비영리법인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재표에 보시면 우리 첫 번째 줄로 쭉 적혀 있는 곳 있죠. 그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자, 우리 바로 오른쪽에 보니까 토지 등 양도소득은 구분 없이 한 통으로 다 적혀 있죠.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내국법인이든 외국법인이든 부동산 투기는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등 양도소득이라 적혀 있는데 비사업용 토지예요.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과세하겠다라는 게 생각인데, 그럼 창산소득에 대한 거는 하나밖에 없네. 내국법인. 그죠? 내국 영리법인만 있죠. 그리고 일단 외국법인은 아니라는 거 알겠죠? 왜냐하면 그럼 애플이 문 닫았는데 너네 재산 팔면서 세금 내라는 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외국 비영리법인은 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내국 법인 중에 비영리법인은 왜 과세를 안 하냐면, 우리 내국 비영리법인은 창산을 하게 되면 유사단체의 그 자녀 재산이 귀속되거나 아니면 국고로 귀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금을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닌데 옛날에 그 한나라당이 새누리당 되고 그때 유승민인가 하는 사람하고 막 사이에 앉아서 네가 나가라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있었죠. 그때 당을 없애고 새로 이제 자기들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걔네들이 멋있게 보였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이 돈이 엄청 많거든. 몇 천억인가 될 거예요. 그걸 국고로 귀속하고 새로 시작한다면 멋있게 보려고 했더니 결국은 이름 바꾸고 걔네들도 그 돈을 버리기가 그런지, 그죠? 걔네들이 만약에 전부 다 무에서 다시 유로 자기 돈 모아가지고 다시 시작했으면, 그 돈을 국고로 귀속했으면 저는 걔네들을 좋아할 뻔했었어요. 지금은 그냥 그대로 연애가 똑같은 애들인데 그런 것처럼 거기도 비영리 단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 해산하게 되면 유사 단체에다가 이제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과세할 필요 없어서 내국 영리법인에만 청산소득이 과세한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번다면 어떻게 돈을 벌죠? 세금 받는 게 돈 버는 거죠. 그죠? 그럼 세금 받아서 돈을 벌었는데 너 돈 벌었다고 세금 부과하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 의무자예요. 사업자예요. 납세 의무자를 사업자라고 하죠. 그 이유는 내가 팔든 국가가 팔든 거래 징수해서 세무서에 내야 되는 의무는 똑같아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우리 사업자가 되지만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제 비사업자로
혹은 비과세 법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업연도라는 게 있죠. 자, 이 사업연도가 우리 회계용으로 치면 회계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회계기간이나 사업연도나 의미는 똑같아요. 그럼 우리 회계기간을 과거에 어떻게 기간을 정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처음 회계 시작할 때 회계기간은 우리 정관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정관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기억나시나요? 법인세법은 그걸 수용해 줄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수용해 주긴 하는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첫 번째 기본 원칙은 우리가 법령 또는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을 1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걸 그대로 정한다면 수용해 줄 거예요. 근데 안 썼어. 정관에 안 쓴 거예요. 안 썼다고 해서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라 그 다음 2번에 양가로 1번 이것만 보면 되는데 그 다음 거는 법인 설립 신고나 사업자 등록 신고하면서 우리 3년도 이 기간으로 할래요라고 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 우리 회계기관에서는 그런 거 없죠. 얘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세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하면서 우리 사업연도를 이 기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 안 하면 우리 외국 분이 신경 쓰지 말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그것마저 안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이에 우리 법인 설립 신고나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서 사업연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게 하나가 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계기간하고 차이는 그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자, 3년도 개시일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적혀있는 3년도 의제 납세지 이런 거 적혀있는 거 있죠. 그건 여러분이 다음에 세무공무원 공부하실 때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이론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43페이지로 가서 자, 이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 구조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이상한 글자 적혀 있죠. 뭐 산입, 불산입, 차가감 소득 막 적혀 있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기본적인 목표가 뭐냐면 중간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라는 애가 보이죠. 그러면 법인세법이 원하는 첫 번째 목표가 거기에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손익 계산서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손익 계산서에서는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죠. 근데 그 이익을 이번 회계 기간 동안 벌어들였으면 이걸 당기 순이익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는 우리 수익하고 유사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서 우리가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유사한 표현의 의미로 입금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입금. 그리고 비용하고 유사한 의미로 손금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단기 순이익하고 비슷한 게 단기 이번 회계기간 법인세법을 말하면 이번 사업연도니까 각 사업연도죠. 그리고 이익하고 유사한 표현이 소득금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법인세를 공부하는 이유, 법인세 신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건
얘예요. 얘. 얘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세법도 원하는 게 너네 법인이 얼마 벌었니라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법 법전에서 각 3년도 소득 금액을 구하는 방법이 앞부분에 적혀 있는 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의 없게 입금해서 송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각 3년도 소득 금액을 구하는 방법이 좀 성의 없게 적혀 있는데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는 직접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우리 직접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재무회계 공부한 그 원리대로 해서 재무회계의 원리로 장부를 쓰는데 지금 이 당기순이익하고 각 3년도 소득 금액이 일치하면 좋겠지만 자, 회계 기준은 잘 안 바뀌어요. 회계 기준은 잘 안 바꿔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바꾸는데 세법은 픽 하면 바꾸는 거 아시죠? 그러면 얘네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법인세법에 의한 장부도 쓰고 세금 내기 위해서 회계 기준에 의해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장부도 쓰고 두 개 쓰면 완벽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개 언제 누가 다 쓸 거야? 직원 한 명 더 쓰면 그 사람 연봉은 누가 줄 건데? 한마디로 비조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이거 내려고 직원 한 명 쓰면 1년에 2, 3천만 원 더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게 비효율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평소에는 회계장부대로 써요. 그럼 법인세법은 회계상의 수익과 법인세법상의 입금의 차이에 관심 없어요. 얘가 수익 처리했는데 얘가 수익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관심 없어요. 얘가 비용 처리했는데 비용 처리한 게 송금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에 전혀 관심 없어요. 얘는 오로지 얘가 벌었다는 금액과 자기들이 벌었다는 이 금액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익이라 그랬잖아. 이익에 세금 구할 거기 때문에 얘만 구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쓰다가 이 당기순이익을 우리는 한 방에 각 3년도로 보내버릴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간접법으로 계산한다라고 해요. 간접법으로. 그럼 지금 우리는 당기순이익을 각 3년도 소득으로 바꾸는 이 단계를 이제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세무조정이다. 그런데 이 세무조정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질문했다가 그렇게 답하면 다음부터 질문 안 하면 돼요. 자, 보세요. 회계장부에서 수익이 100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이 수익을 법인세법이 봤더니 100을 매출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매출을 120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회계기준걸 법인세법으로 바꿀 거니까 수익을 입금으로 바꾸려면 20만큼 더 넣으라고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로 바꾸는 걸 입금 산입이라는 표현으로 20을 넣으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표현 별로 안 어렵죠. 수익을 입금으로 바꾸려면 20을 더 넣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20을 더 넣으면 이익이 증가하나요? 줄어드나요? 증가하겠죠? 당연한 이야기 물어본 거예요. 자, 증가하겠죠? 왜냐면 수익이 20 더 늘려라고 했으니까 이익은 20만 원 더 벌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수익이 100인데 입금을 우리 세법이 생각했는데 너 매출 100이 아니고 70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장부에 제품 매출 적었는데 너 이거 매출 아직 한 거 아니야. 넌 70만 이번에 매출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0을 넣지 마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30 넣지 마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입금 불산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매출을 30을 줄였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익의 마이너스 성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비용 가지고 보면, 자, 비용이 장부에 50이라고 썼는데 세법이 봤더니 50 아니야. 너 비용 70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회계상의 비용을 법인세법상의 송금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20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송금 산입 20이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20을 회계용으로 비용 더 처리하면 이익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그렇죠. 이익이 더 늘어나니까 비용이 더 늘어나니까 이익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얘는 이익이 줄어들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뭐 쓸지 알겠죠, 느낌이? 자, 비용을 50이라고 했는데 세법이 생각했을 때는 비용이 20인 거예요. 그러면 너 비용 30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걸 송금에 넣지 마. 불산입이라고 해서 30을 할 거예요. 그럼 비용에서 30을 빼버리면 30만큼 이익은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이제 더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입금산입, 입금부산입, 송금산입, 송금부산입 이야기했는데, 자, 제가 이 앞에 세무조정하는 거, 수익을 입금으로 바꾸고 비용을 송금으로 바꾸는 게 세무조정이라 했나요? 아니라 그랬잖아. 저는 당기순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바꾸는 게 세무조정인 거예요. 지금 위에 제가 영어로 쓰긴 썼는데 틀린 건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매번 수익이 있을 때마다 얘를 입금으로 바꾸는 짓 할 거면 왜 그 짓 해? 그냥 장부 2개 쓰지. 맞잖아. 매번 있을 때마다 이거 바꿀 거면 그냥 장부 2개 쓰는 게 낫지.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세무조정은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세무조정은 뭐냐면 지금 이 결과적으로 가산적 효과가 있었던 얘 둘이 있죠. 얘 둘이를 우리는 가산조정이라고 하고, 죄송해요. 앞에 플러스라고 쓸 걸. 제가 얘를 가산조정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적혀 있는 얘 둘이 있죠. 얘를 차감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그럼 세무조정은 뭐냐면 당기순이익에 가산조정은 더하고 차감조정을 빼면 걔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무조정이에요. 여러분 지인한테 야, 세무조정이 뭐야? 입금산입, 송금산입 어땠어? 하고 가시면 돼요. 그 사람은 세무조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무조정은 당기순이익을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가산조정하고 차감조정한 거예요. 그럼 이 요소들을 생각해 봤을 때 1년 동안 있었던 것 중에 가산조정의 사항이 되는 게 입금산입하고 송금 불산입이 있는 거고, 차감조정이 되는 사항 중에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무조정할 때 우리가 식별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이란 말은 제가 하긴 할 거예요. 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입금 산입이면 이익이 늘어나는 가산 조정하고 있네, 송금 산입이면 이익이 줄어드는 차감 조정하고 있네를 생각해야 되지,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수익에서 줄여야 되는 건데 이걸 비용으로 처리했대. 세법은 수익에서 줄이라고 했는데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해서 비용을 늘렸대요. 그럼 서로의 생각이 틀렸죠. 심지어는 입금도 틀렸고 송금도 틀렸어요. 근데 이익엔 차이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세무조정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세금 내잖아. 대표적인 게 매출 할인을 잡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있어요.
매출 할인은 매출에서 차감 계정인데 그렇게 안 하고 영업의 비용으로 잡손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익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발생 안 한다는 거예요. 세무조정은 이익의 차이가 있을 때 그때만 원인을 찾아서 더해야 되는 거다, 이익이 늘어난 거다, 줄어드는 거다. 이게 세무조정인 거예요. 그럼 이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은 우리가 가산조정이라는 걸 식별하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두 개 구분하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구분하라고 그러고 세법부터는 잘못된 거 있어요. 90년대 제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도 이야기했고 그 뒤에도 다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안 바꾸고 있어요. 바꿀 필요가 없거든. 이건 제가 지금 우리는 전표를 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표를 끊은 적이 있는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표 안 끊고 저하고 그냥 종이로 책으로만 공부하는 분들도 가만히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여러분하고 또 다르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면 서로 다르게 말하는데 가산 조정하는데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표를 끊었기 때문에 얘를 비용 처리했다는 거 알잖아. 근데 세법이 비용 인정을 안 한대. 그러면 송금불산입이라고 말하는 게 낫지 비용 인정 안 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제가 입금산입하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불산입이나 입금산입이나 같은 거지만 느낌이 안 와서 표현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이퍼로 공부한 사람들은 입금산입 항목해서 외웠어요. 송금산입 항목해서 외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전표를 끊었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계속 물밑 작업했죠. 성격이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 수입 비용 계속 이야기했잖아. 이제 시작할 거예요. 계속 분개하면서 얘는 성격이 뭐죠? 얘는 성격이 뭐죠? 얘는 늘리라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영업외 수입 비용 관심 없어요. 수익이냐 비용이냐 자산이냐 부채냐. 얘는 어차피 영업외 수익이든 영업 수익이든 영업외 비용이든 영업 비용이든 이익 내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냥 포괄주의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저를 만날 때까지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거. 세무조정은 뭐 가산도 소득금액 그런 거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익에서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이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익에 더하는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이 세무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 세무조정 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 편에 대해야만 생각한 거예요. 세무조정은 저게 세무조정인 거예요. 이거는 참고용인 거고. 그래서 우리 세무조정인데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용어 몇 개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자, 법인세법은 손익계산서를 결산서라고 불러요. 손익계산서 법인세법에서는 손익계산서를 결산서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143페이지에 제일 위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이런 뜻이에요. 그럼 거기에 더하기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얘 가산조정이죠. 그럼 아래에 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적혀있죠. 차감조정이죠. 근데 그 사이에 각산도 소득금액이 아니고 차감 소득이네. 각산도 소득금액은 그 아래 있잖아. 그럼 그 사이에 또 더하는 애가 있죠. 우리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법정 지정 얘도 가산조정이에요. 세무조정이에요. 더하는 지금 얘가 지금 세무조정이라 그랬잖아. 지금 세무조정이에요. 나중에 이런 시험에도 나와요. 얘도 세무조정이에요. 그 아래에 이월액 송금산입 얘는 차감조정. 제가 이렇게 말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거 줄 거 두세요. 계산상의 당기순이익에서 화살표에서 각 사면도 소득금액까지 만드는 게 세무조정이라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게 더하는 게 가산조정이고 빼는 게 차감조정인 거예요. 근데 왜 얘네들을 분리하고 있냐면 위에 거는 따로 우리 일반적으로 계산하는데 아래에 있는 기부금은 세법이 벌었다고 말하는 금액으로 한도 계산해서 이번에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한도가 있어요. 기부금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기부금 인정해주는 거 안 해주는 게 있어서 인정 안 하면 비용 인정 안 한다고 한도 초과니까 너 이번에 인정 안 해. 그러니까 그만큼 쓴 거 아니니까 이익을 높여라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한도 안에서만 기부할 거잖아. 그 많이 해야 되니까 얘도 10년간 올해 개정됐어요. 15년간 이월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이제 해줄 거잖아. 그럼 나중에 인정해주면 이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세무조정인 거예요. 근데 하는 장소가 틀린 거야. 지금처럼 이 행동을 해서 한 걸 가지고 한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세무 조정하는 장소가 틀린 거지 얘네들도 다 세무 조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 공부하고 나서 제가 다시 이야기할 건데 이론 시험에 그것 때문에 기부금은 세무 조정하지 않는다라고 적어서 오답 지문으로 나와요. 세무 조정이에요. 세무 조정을 하는 장소가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 잘못해서 이게 세무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걔가 그게 안 보이는데 이게 세무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기 순이익을 각 3년도 소득 금액으로, 세무 조정은 이익, 세계상의 이익을 세법상의 이익으로 만드는 거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익을 입금 만드는 거, 비용을 송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저와 같이 얘 둘의 차이를 한참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썼어요. 근데 이게 차이가 없어. 세무 조정은 없어요. 그냥 서식만 쓴 거야. 근데 어떤 거는 서식에 손댈 게 별로 없는데 생각의 차이로 이익의 차이가 발생해. 어떤 건 손익계산서로 가고 어떤 건 바로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가고. 왜냐면 손익계산서 간 거는 당기순이익이 이익여금이 되어서 우리 자본으로 가는데 그냥 바로 자본으로 보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그런 건 우리는 서식에서는 보이지 않겠죠. 둘이 생각의 차이잖아. 그런 건 바로 또 세무조정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익의 차이. 결국은 자본 될 건데 손익계산서 가는 건 세금 내고 가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바로 자본 가는 거는 세금 안 내고 가겠다는 거죠. 이익이라는 표현 안 하고 내 돈이야라고 바로 들어가는 거고. 손익계산서 들는 거는 나 세금 계산하고 갈게라는 거고. 이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차이가 있을 거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저와 같이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우리 세무조정이에요. 하면 재밌을 것 같죠? 그죠?